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K-팝이죠. 최근 몇 년간 이 K-팝이라는 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확산이 되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에 맞춰서 이 K-팝 산업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데믹 기간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은 엔터사들이 꽤나 크게 타격을 입었었죠. 엔터사들이 돈 버는 방법이 크게 앨범, 공연, 아니면 굿즈, 콘텐츠, 광고, 방송 같은 이런 방법들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게 이 오프라인 공연 수익이었는데요. 이 팬데믹 때문에 아예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제 글로벌 무대로 활동하는 K-팝 가수들의 경우에도 해외 공연이나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많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BTS를 이제 글로벌에서 돌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021년에는 오프라인 공연이나 팬미팅 관련 매출이 98% 급감하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팬데믹 봉쇄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쨌든 이제부터 해제를 하고 리오프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국내랑 해외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나 행사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공연장 공연 인원이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관객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꽉 채워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국내에서도 미뤄져 왔던 이런 탑 가수들 단독 콘서트나 그리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 드림 콘서트, 워터밤 같은 이런 공연과 페스티벌들이 속속 재개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3년간 억눌려 있었던 이런 공연을 보고자 하는 수요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유 콘서트를 되게 가보고 싶은데 사실 예전에는 항상 영상으로 보면서 저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냥 생각만 했다 그러면은 진짜 2020년이랑 21년에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틀면은 거의 항상 제 맨 홈 화면에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콘서트 실황 혹시 아시나요? 그 내 손을 잡아 공연 실황 영상이 계속 도니까 이거를 2년 동안 집에서 보다 보니까 이젠 진짜 이건 꼭 가보고 싶다라고 너무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이제 잘 안 가던 사람들까지 이제 가기로 폭발을 하면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고 실제로 통계를 좀 보면은 거리두기 해제가 예고됐었던 이 4월 11일 그때부터 한 일주일간에 2년 전이었던 2020년의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상승한 77억 정도의 공연 매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프라인 공연이 어느 정도 이제 재개된 이후였다 보니까 이 재개에 힘입어서 작년보다 순이익이 한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제는 더 커진 시장인 해외 활동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국경 봉쇄가 이제 완화되면서 막혀 있었던 해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국내 아이돌 중에서도 이런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는 아이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빠르게 성장한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들, 온라인 콘서트 중계 플랫폼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글로벌 팬덤을 확대를 하는데 이미 성공을 해놨죠.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판을 좀 깔아놓은 거를 한번 이제 회수를 하러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팬데믹 전에는 어쨌든 BTS가 북미 시장을 뚫어주긴 했지만 그전에는 K-팝 아이돌들의 시장이 아시아 위주였었죠. 근데 BTS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북미 시장을 타겟해서도 성공하는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이번 리오프닝부터는 정말로 이제 수많은 아이돌들이 북미 시장으로 이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음악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진출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연초에는 트와이스가 북미 투어를 돌았는데 공연을 이제 7번을 하고 그 다음에 앵콜 공연 2번까지 더 하는데 그걸 다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그 외에도 올해 JYP에서 2년 전 규모의 3배 이상으로 엄청 커진 규모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BTS 역시도 작년 말 있었던 LA 공연에 이어서 4월에는 아예 라스베가스 도시 전체를 배경으로 초대형 콘서트를 열었죠. 그래서 여기서 오프라인 공연에 이제 단순 티켓 매출로만 해도 800억 넘게 번 걸로 확인이 됐고 그 외에 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거나 이제 굿즈 판매하는 것들을 합치면은 1,300억 이상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제 팬데믹 동안의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이었던 온라인 공연 그리고 극장 콘서트, 영화관 가서 콘서트를 보는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죠.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콘서트를 한 번 할 때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K-팝 회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장이 그냥 몇 배로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은 별로 안 들지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 됐죠. 예를 들어서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 역시도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하는데 40만 명의 관객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판 것도 200억 넘게 매출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새로운 수익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정말 이 뿌려놓은 씨드를 하나씩 이제 거두러 돌아다니는 시기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화 그리고 수익 창출 구조의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단계 더 살펴보면은, 기존에는 사실 K-팝이라는 게 시장이 좀 작았다 보니까 그 작은 시장 내에서 대중성을 갖춰서 가능한 모든 사람을 이제 리치아웃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커진 시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들이 좀 두터워지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점점 좁아지고 이제 팬덤 중심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화로 인해서 팬덤 규모의 자체가 커진 점, 그리고 구매력이 증가한 점 덕분에 이제 팬덤 중심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빠르게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NFT 시장이죠. 최근에 이 NFT라는 게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랑 연계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IP를 많이 가진 곳들, 왜냐면 IP를 판매하는 채널이 이 NFT라는 게 되다 보니까 IP를 많이 가진 곳들이 결국에는 이 NFT의 가장 수혜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통할 만큼 IP를 많이 가진 회사들은 당연히 K-팝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이 NFT 기술이라는 것 자체도 핵심이 결국 디지털 데이터에다가 이 고유값을 부여해서 이 원앤 온리라는 이런 희소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특별한 무언가라면 이 큰 돈을 지불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이런 팬덤이라는 특성, 그리고 이런 수요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앨범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들을 종류별로 모으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구매해서 이제 앨범 다 버리고 이 포토카드만 모으는 포켓몬빵 사는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팬덤 매출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좀 재밌는 사례를 보자면은 이 맥도날드에서 냈었던 BTS 세트, 이 BTS 세트에서 나왔던 이 어몽어스 캐릭터 모양의 맥너겟 한 조각이 이베이에서 뭐 1억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관련이 돼 있다면은 돈은 얼마든지 내는 이런 팬덤의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팬덤들을 이제 NFT를 통해서 쭉쭉 이제 빨아들이고자 엔터사들이 모두 앞다퉈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랑 협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가수의 IP를 이용한 콘텐츠를 쏟아내는 거를 이제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포토카드를 기존에는 뭐 종이로 찍어서 유통을 시켜서 팔아야 됐던 이 포토카드를 NFT화해서 파일로 판매한다거나, 가수의 특별한 모습이 담긴 뭐 일상 영상이라던가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영상 NFT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NFT가 엔터사 입장에서 완전 이제 꿀인 점은, 기존에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OTT로 팔든지 뭐 유튜브로 팔든지 여타 스트리밍 플랫폼을 거치고, 아니면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로 실제로 찍어서 뭐 오프라인에서 유통시키거나 온라인으로 배송을 하거나 하는 수많은 이 비용들과 절차가 들어가는데, 다 제끼고 그냥 정말 IP를 이 파일로 만들어서 아티스트가 팬한테 거의 직접 판매하는, 물론 중간에 뭐 이런 오픈시 같은 장터를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유통 과정까지 다 제끼고 비용도 줄어드니까 높은 수익성을 이제 거둘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이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9집으로 돌아온 K-팝 열풍의 시초 BTS 전에 미국을 정복하셨던 이 싸이 역시도 본인의 캐릭터를 NFT로 출시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NFT 사업의 좋은 점, 엔터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꿀을 빨 수 있는지 그 얘기였으면은, 걱정해야 되는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팬덤을 너무 돈벌이 대상으로 이제 쓴다거나, 아니면 팬덤을 오히려 제끼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또 다른 새로운 시장에만 계속 집중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면 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최대의 팬덤이라 할 수 있죠. 이 아미는 BTS의 NFT 사업을 반대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NFT 비즈니스로 좀 이목을 끌었던 게 선미야 클럽이죠. 가수 선미의 NFT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NFT 민팅 자체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이제 평가를 받지만, NF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팬클럽한테 뭐 예고하거나 공지하거나 먼저 좀 우선권을 준다거나 하는 식의 뭐 이런 팬클럽 챙기기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다 배제시킨 다음에 그냥 정말 돈벌이 대상으로만 NFT를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 팬덤에게 엄청 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K-팝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NFT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팬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팬덤의 중요성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잘 챙기고, 이 부분을 뭔가 경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라는 거는 사실 이제 IP를 정말로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이고, 이 IP를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채널조차도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팬들과 아티스트들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죠. 하이브의 위버스, 뭐 SM엔터와 JYP 같은 회사들이 같이 만든 디어유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을 보면 정말 돈 버는 방법이 가지가지다라고 이제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경우에는 현재 그 팬과 아티스트 간이 양방향 소통을 하는 전 세계 최대 커뮤니티가 됐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아니면은 일상이나 실시간 소통 같은 이런 영상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저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네이버한테서 이제 브이라이브라고 아이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아예 사들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MAU가 한 3천만 명 나오는 이제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를 사들이면서 한 번에 외형적으로 매우 커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저가 모이면은 결국엔 다 커머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커머스까지 연계시킨 위버스 샵을 통해서 작년 하이브 매출의 40%가량은 이런 위버스 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BTS가 이제 발로 못 뛰는 동안 위버스 샵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이 엔터사들한테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팬이랑 아티스트의 소통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한 플랫폼인데, 이 소속 아티스트들과 1대1 채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프라이빗 메시지 기능을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답장 글자 수나 아니면은 답장을 받는 개수를 늘리려면은 결제를 더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볼 수가 없었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규모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작지만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디어유는 상장까지 했죠. 작년에 미쳤어요. 디어유는 무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조짜리 회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이제 K-팝 산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뭐 직접 엔터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컨텐츠 IP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터주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한국에서는 아예 K-팝만 딱 묶어가지고 K-팝 회사들에 투자하는 ETF를 낸 곳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좀 더 큰 범위에서, 사실 K-팝이라는 게 뭐 연예 기획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밸류체인 상에서 제작사도 있고, 그걸 유통시키는 유통회사도 있고, 뭐 각종 회사들이 얽혀 있으니까 그 미디어 밸류체인을 다 묶어서 내놓은 ETF들도 있습니다. 아예 하이브나 SM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그림으로 묶어서 국내에 있는 K-팝 밸류체인 회사들의 ETF 형태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재밌는 프로젝트는 이런 K-팝 회사들을 묶어서 아예 미국 본토에다가 상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종목명을 이제 K-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런 음원들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이 비욘드 뮤직이라는 투자의 관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한국의 K-팝을 이제 미국 본토에 상장시켜서 단순히 K-팝이라는 이 소비성, 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서의 인기가 아니라 이게 과연 비즈니스로 얼마나 이제 미국인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이 ETF의 상장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 K-팝 IP 자체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이 뮤직하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뮤직하우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뭐 진짜 저작권이냐 아니면 저작권을 좀 연동시켜 놓은 다른 파생상품 증권이냐, 뭐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음원 하나하나에 직접 이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내가 이 음원의 일부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재밌는 플랫폼이고, 실제로 저도 되게 빅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팬심으로 빅뱅의 컴백을 기다리면서 저작권을 좀 샀었어요. 실제로 아직도 좀 들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아직 시장이 뭐 엄청 크다거나 뭐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지 아닐지 이제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뭐 사자와 팔자의 이 가격 차이도 되게 크다는 이런 금융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한점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점점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걸로 보이는 이 K-팝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단계이니만큼, 앞으로도 이제 BTS 이후에도 제2, 제3의 BTS가 탄생을 해서 더욱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유도 미국에서 인정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